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기술이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사무국 조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은행 NTB를 통해 기술 이전,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기술 나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활용 우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민간, 공공 부문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NTB에 등록된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기술 등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주요 내용인 기술 나눔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기술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부 주요 내용인 NTB 기술 이전 설명회는 국가기술은행 NTB에 등록된 차세대 통신,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총 30건의 공급 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 두 설명회는 기술 이전, 나눔 신청을 돕고자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나눔 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기술 나눔 사업 안내 및 삼성전자 나눔 기술 현황과 계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2부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국가기술은행 NTB 현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 호서대학교 각 기술의 발명자께서 해당 기술을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설명회가 종료된 후 3부 상담 세션에서는 참석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1대1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기술이전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입니다. 기술 나눔 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희정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나눔 사업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기술나눔 사업 설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기술나눔 사업 속에 24년도 삼성전자 기술나눔 추진계획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나눔 접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나눔 사업 소개입니다. 올해 사실 기술나눔이 총 4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포스코 그룹, 그리고 둘째는 삼성전자에서 참여해주고 계시고 셋째는 에너지 공기업, 넷째는 공공연구기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나눔은 2013년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 생태계 구축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부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체 참여하고 있는 기술 나눔 참여 기관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36개 기관을 통해서 16,044건의 기술을 제공받아서 3,473건의 기술이 1,749개의 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현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도 기술나눔 참여를 시작해서 올해 10번째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작년까지 5,759건의 나눔 기술을 제공 1,014건의 기술이 559개 기업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올해 삼성전자에서 주신 기술은 231건으로 전체 다 무상 양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류 보시게 되시면 차세대 통신, 스마트홈, 헬스케어 두 가지 대분류 중에 모바일 기기 102건, 통신 네트워크 22건, 디스플레이 49건,
영상 음향기기 29건, 가전 21건, 의료기기 8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 발표해드린 그 사업 설명의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술 231건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기술 분류별로 희망하시는 기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론 전체 일정이고요. 지난달 6월 2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키아트 홈페이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서 231건에 대해 사업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고요. 신청 접수는 저희가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부터는 텍스톰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메일로 접수하셔서 접수가 확인해달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메일 접수는 원천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접수 확인서가 나가지 않는지라 텍스톰 홈페이지 통해서 반드시 접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 접수가 시스템상으로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가끔 임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제출 안 해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출이 어려운지라 반드시 그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고 있는 설명회는 지금 7월 16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받은 후에 10일 이내, 그러니까 8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확인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인서 보시게 되면 몇 번째로 신청하셨다라는 신청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청 기술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셔야 될 서류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셨으면 결론적으로 접수가 안 되신 거세요. 그래서 접수가 안 되셨으면 8월 16일까지 관련된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고 하면 저희 공고상에 나와 있는 전문기관 연락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신청 접수하시고 나셔서 수정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접수했을 때 기술보다 더 추가로 신청을 하고 싶다거나 어떤 기술을 제외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이메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수 마감 기간까지 원하시는 기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가 기술 신청 개수에 대해서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16일까지 접수번호 통지 받으면 8월 말까지 서류 검토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 정도에 이전 기업 확정이 되면 10월 초 정도에는 결과 아마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제 기념하는 기술이전 행사를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 받으시는 기업들 대상으로 특허 양도증 수여하는 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오셔서 보통 삼성전자 부사장님 임원급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이제 관련된 간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도 있는지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신 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삼성전자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의 오시는 사항 중에 기술 목록은 어디서 찾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술 목록 제가 항상 여쭤보면 공고 어디서 보고 계시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공고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엔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나 NTB 국가기술은행 통하셔서 국가기술은행에는 기술 나누는 배너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는 사업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 들어가면 연중에 올라오는 모든 사업공고 정보를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서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공고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나눔 접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8월 6일까지 시스템상으로 23일 59분까지 접수 가능하시고요. 테크스톤 통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인데요. 여기 필수 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제3자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까지는
필수 서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특허 활용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고 많이 말씀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기술별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지라 한 건 신청하시면 한 건 작성하시면 되고요. 복수로 신청하시게 되면 복수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술이라고 해도 활용 전략이나 이런 게 대부분 다 비슷한데 괜찮나요? 라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활용 전략이나 방안 등은 비슷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한 개의 기술에 대해서 보통은 많이 신청하시면 뭐 15개, 17개 기업들도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특허 활용 계획서는 신청하시는 기술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있는데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게 유효한 거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스톰 시스템 접수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지금 테크스톰이라고 저희가 기술라는 접수 받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위에 두 번째 메뉴에 기술라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시면 여기 2차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 삼성전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는 공고 소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관련된 서식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라는 목록이나 세 번째 특허 활용 계획서나 제3자 제공 정보 동의서 다운 받으셔갖고선 저거 서식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관련되는 기술 소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하시거나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겠어요?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제공한 231건의 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기술 하나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기술 소개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기술 구현 방법이나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들어가시면 특허 정보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서 무시하고 보내기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키프리스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청구항이라든지 특허의 세부 서지 사항들은 여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해당 기술을 이제 원래는 저기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기술 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 담기 저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X 누르시고 공고화면상 상단에 오시면 기술 신청하기라고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버튼 클릭하시고 이 화면상에서 테크스톰에서 신청하기 하시면 기존에 담으셨던 기술들이 여기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 리스트에서 기술명 또는 특허 등록번호 통해서 돋보기 창에서 검색하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나가셔서 보셨던 대로 기술 세부 정보에서 기술 담기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6가지 기술에 대해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드래그 통해서 우선순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왜 지정을 하냐면 저희가 심의할 때 이 기업에서 신청했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받고 싶은 기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적어도 1, 2순위로 지정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기술이 신청이 되시면 밑에 다음 버튼 보이시게 될 건데요. 안 보이시네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나가주시겠어요? 원래 다음 버튼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다시 여기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버튼이 원래 이렇게 보이시게 되거든요. 네. 다음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신청기업 일반 현황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기업 일반 현황은 회원 가입하셨을 때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입력하셔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실 때 정보가 입력이 안 되시면 여기에 수기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정보별로 빨간색 별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될 정보시고
그리고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랑 법인 등록일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법인 등록 입력을 안 하시면 저희가 차후에 법인 등기부 등록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요청하고 있는지라 법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입력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 주의하셔서 입력하셔야 되는 게 대표자 정보나 담당자 정보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 통보라든지 계약 체결이 모든 여기 입력된 이메일과 휴대폰 정보를 통해서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삼성에서도 계약 체결 관련돼서도 이쪽을 통해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연락을 못 받으셨다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기업 대표 이메일을 적게 되시면 기업 대표 이메일로 안내가 가기 때문에 정보가 누락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기는 너무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안 온다 라고 해서 보면 늘 여기에 확인이 제때 가능하지 못한 이메일 정보를 적으셔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쓰고 계신 이메일 정보를 꼭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아까 안내해드렸던 바와 같이 관련된 특허 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을 저희가 가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빙서로 업로드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 경우에는 해당되시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시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수정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임시저장 기능 활용하셔서 저장하셨다가 최종 확정된 내용 기반으로 신청을 부탁드리고 신청 이후에 수정을 하시려면 저희 테크나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발표 자료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나왔던 상세 정보 입력하시는 차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신청하기는 올해 추가된 부분이고 대부분 분들이 여기 통해서 신청하셨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식 작성 방법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건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신청 기술별로 개별 작성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업한 기업에서 제품 판매 실적이나 개발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신청 가능할까요? 그래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기술란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으신지라 저희는 주로 활용 방안이나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자세하게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해드렸던 관련된 서류이고요.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심의할 때 이 기술을 가져가서 실제로 R&D 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 서류로 꼭 제출해 주시면 심의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3자 제공 동의서나 개인정보 조회 같은 경우에 대표자가 2분이시면 반드시 복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개인 사업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단법인 신청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사단법인 다 신청 가능하신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연차 등록료 관련돼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진짜 비용은 얼마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상 양도를 받으시더라도 권리 이전하는 비용이나 특허 연차료는 유지를 하기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이시기 때문에요. 여기 특허로 주소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특허로 주소에서 사건 번호별 검색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기술 이전이 확정이 되면 사건 번호로 특허 등록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연차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차료는 50% 중소기업은 감면되세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특허 법인을 활용하냐 개인이 스스로 하실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어려운 절차가 아니셔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신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등록료,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건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세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허 이전 받으실 때 추납기술일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가산료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전 가는데 비용을 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지라, 왜냐면 기술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 비용은 부담이 돼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나눔 전체 설명 일정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4회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종료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은 한수원 발전사,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등 전체 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 9월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기업 같은 기술 나눔 공고는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날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공지해드렸던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NTV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정보 알림 받기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문자 통해서 알림 신청 받을 수 있는지라 그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해서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확인하시면 원하시는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 안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입니다. SYP 김정현 변리사님께서 삼성전자 주요 나눔 기술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IP 김정현 대리사입니다. 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기술 나눔 기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나눔 기술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번에 231건의 기술을 제공해 주셨고, 분류하자면 차세대 통신 기술 그리고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로 대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통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로 분류하였으며, 스마트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영상 음향 기기, 가전, 의료기기 기술로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기술 나눔 대상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모바일 기기가 102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디스플레이 기술이 49건, 그리고 영상 음향 기기 기술이 29건,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22건, 가전 기술이 21건, 의료기기 8건은 순차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연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출원된 기술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은 모바일 기기, 통신 네트워크 등 5G 서비스 및 이동 통신을 지칭하고 무선 통신에 관한 기술을 포괄하는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모바일 기기 기술은 무선 통신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중심 기술에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기술 분야로 정의되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중대장비, 모뎀 등을 포함하는 장비와 통신 융합 서비스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기술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AI를 통한 차세대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6G 기술에 대한 주도를 나서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28년 6G 통신이 상용화하기 이전에 칩과 기기, 통신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에 대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세계 5G 서비스 시장은 현재 2024년 20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4.6% 성장하여 2029년에는 129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5G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4년 52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140억 달러로 연평균 22%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로의 사용자 제스처 입력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손목에 착용하는 워치에 관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치를 착용했을 때 동작 센서들을 통한 동작 인식,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한 제스처 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동작을 인식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이벤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우 광범위한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원래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을 다루는 응용 프로그램이 미리 실행되어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시점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외부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은 전자장치의 기능, 실행 방법,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전자장치에 관한 기술입니다. 지문, 홍채, 음성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이러한 생체 정보 등을 전자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보안 수준에 따라서 금융업을 한다거나 SNS에 접근을 한다거나 다양한 활용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보안 수준을 달리하여 지문의 인식률이 낮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문 보안 인식률을 높여서 보안 수준을 높여 보안성을 높임으로써 지문 인식이 굉장히 높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통신 네트워크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구성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무선 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AP 설정,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 등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번거롭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가지는 RFID 태그나 접속 관련 정보를 가지는 서버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존의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구성 절차를 하나의 동작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큰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모드 변경을 위한 타임아웃 값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파워 세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전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전력을 소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인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 통신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PSM 상태, 그 파워 세이빙 모드 상태에서도 유휴 모드 상태로 전이하기 위해서 타이머 값을 이 기술은 타이머 값을 결정함으로써 단말이 착신 데이터도 수신을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타이머 값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은 안테나 장치 그리고 이를 구비하는 전자기기에 관한 기술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하단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입출력 커넥터, 예를 들어 USB-C 포트와 같은 것을 실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출력 커넥터들로 인해서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안테나는 방사 영역이 전기물 또는 회로물에 막혀 좁아지고 주변 금속물에 의한 영향으로 오호 동작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런 안테나 그라운드로부터 연장된 새로운 그라운드 패스를 형성함으로써 안테나의 그라운드에 흐르는 전류가 확장된 그라운드에 분산되기 전에 새로운 전류 패스를 통하여 원활하게 흐르도록 함으로써 안테나 특성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방사 영역의 한계점을 차단한 그러한 기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 분야입니다.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은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IoT, ICT 기반의 서비스 기술을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스마트홈 기술 분야 기기, 가전 등의 장치 화면을 표시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영상 음향 기기 기술은 스마트홈 기술 분야 기기, 가전 등의 장치의 화상, 오디오 등을 추출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전 기술은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하여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기술은 가정에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진단하고 헬스케어 기술을 포함하는 진단기기로 정의하고 분류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의 고도화를 위해 모바일 스마트 커넥트 기능, 앱 연동 기능 확대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품과 연동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뿐만 아니고 가전에 이르는 모든 제품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2024년도 1241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348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홈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313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66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적용한 촬영 장치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존 내비게이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목적하는 목적지의 명칭을 입력하고 이 목적지의 위치에 기초하여 검색하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제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위치한 건물이 무엇인지, 현재 위치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장소에 관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건물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건물의 위치를 산출하며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이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곡형 디스플레이 모듈을 갖는 전자장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폴더블 폰들도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나온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면부에만 디스플레이가 이제 배치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측면 및 후면에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전자장치를 파지한 상태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전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처음에 동기는 근육병이나 누게릭 환자를 위해서 이러한 환자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닌 사용자의 안구 시선을 통해서 원활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된 기술입니다. 현재는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기술의 효과는 시선을 추적함으로써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 사용자들에게 전자장치 사용률을 높일 수 있고 안구의 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자의 명령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영상 음향 기기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먼저 광원의 특성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자동 화이트 밸런스 방법은 영상의 특정 부분만 매우 밝거나 아니면 특정 색이 많이 분포하면 잘못된 백색을 추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컬러 이득을 산출해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광원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원의 종류를 추정하기 때문에 광원 종류에 따라 광원 색상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정확하게 색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광원과 광 검출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원의 종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의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입니다. 종래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액티비티 정보를 단순히 액티비티가 발생한 시간 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술로 하여금 이렇게 의미 있는 액티비티 정보를 골라볼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분석하고 이 액티비티를 분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 구간별로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액티비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외부 전자장치의 통신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자장치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에는 마스터 장치가 모든 슬레이브 장치, 예를 들어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이어폰, 이어버드, 무선 스피커, 무선 헤드셋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 장치의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슬레이브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끼리 통신 연결함으로써 마스터 장치뿐만 아니고 슬레이브 장치의 배터리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 간의 유선 통신 링크가 단절되더라도 슬레이브 장치끼리 오디오 데이터를 스니핑할 수 있도록 하여 마스터 장치의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가전기술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먼저 다중기기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디바이스에 관한 기술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 기술이 출원될 시점에만 하더라도 종래에는 기기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 서버와의 접속이 반드시 필요로 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전용 서버 없이도 사용자 다수기기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한 기술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API 수준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마다 응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움직임 정보에 기반하여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그의 동작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보통 합성 이미지들은 렌즈의 왜곡률로부터 카메라 왜곡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들을 합성하기 위해 굉장히 프로세싱이 많이 되고 이로 인해 과전력 소모가 된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합성하기 전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움직임 정보를 합성 전에 제거하는 그러한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전력이 과소모되는 그러한 높은 합성을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동영상 촬영 시에 발생되는 흔들림을 제거할 수 있고 흔들림 제거를 위한 연산량 그리고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기술입니다. 세탁기와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회전조의 경우에는 회전조 내 세탁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전조의 편심 회전으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모터나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밸런서 내부에 설치되는 질량체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회전조 존재하는 불평형 하중을 신속하게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기술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기술 분야별 특징, 유망 기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개방 특허 현황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삼성전자 김용호 수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김용호입니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나눔하고 나서 기술 이전 되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순서를 보면은 8월 6일까지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 말에 양속제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아마 10월 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 체결은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허권 이전은 이제 12월 이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계약서하고 특허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다가 업체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청 업체에서 그 저희한테 받은 서류를 갖다가 그 특허청에다 제출을 해야지만 특허권이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류를 제공해드리면은 2주 이내에 특허청에 좀 제출을 해가지고 반드시 특허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저희한테 서류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특허권 이전이 됐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이 이전이 안 된 상태로 기간이 경과되고 한참 기간이 경과되면은 결국은 특허권이 이제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특허권 이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그 대표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개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하고 관련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특허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토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특허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결국은 그 특허가 아까 설명을 드렸겠지만 특허청에다 매년 연차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차료가 사실상 부담이 이미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특허까지 뭐 가져가시지 마시고 꼭 정말 필요한 특허를 가져가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내용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차료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연차료가 특허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들은 뭐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 한 20만 원 미만일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 50% 감면을 받으면 그거보다 낮아지긴 하겠지만 연차료 부분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특허 이전 받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허 세부 내용 확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테크스톰에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는 키프리스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 등록번호 그 7자리 숫자가 있거든요. 그 7자리 숫자를 갖다가 이 검색식에다 검색하는 그 메뉴에다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특허 공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테크스톰에 나와 있는 그 특허 가지고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특허 공고를 갖다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공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특허 원문이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한번 쭉 보시고 우리 회사 제품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특허들 갖다가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김에 하나 더 확인하실 게 이제 연차료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록 사항을 갖다가 보면은 대략적인 연차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미 그 처음에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그동안 지불했던 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리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연차료가 대략 얼마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확한 그 연차료는 그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조회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 이게 처음에는 출원번호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등록번호로 이제 바꾸시고 여기도 이제 특허를 갖다가 바꾸시고 7자리 등록번호하고 뒤에 00 갖다가 입력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확한 연차료가 나옵니다. 연차 납부 기한까지 나오니까요.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특허청에다가 그 중소기업 감면을 갖다가 반드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50%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쯤에 아마 기술나눔 심의회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수한 실제 특허를 가지고 그 중복해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특허를 갖다가 신청 동일한 특허를 여러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심의해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키아트에서 기술나눔 이제 그 행사까지 끝나고 나서 특허를 갖다가 어떤 특허가 나한테 이제 내가 신청한 특허가 받아야 될 특허가 뭔지를 갖다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계약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해드려요. 근데 진짜 그 이메일 주소가 틀려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보내드리게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정말로 그 주소를 잘 안 쓰는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은 보통은 보면은 이제 대표자하고 담당자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군데로 다 보내게 돼요. 그 담당자 이메일로 이제 보내게 될 경우에 보면은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담당자 퇴사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갖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키아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 나눔에 대한 최종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키아트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쯤 돼가지고 그 이메일을 갖다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 완료만 한 다음에 그 양수인의 비용으로 업체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셔가지고 권리 이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허권 이전 등록된 다음에는 매년 연차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특허사무소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업체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연차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연차료를 갖다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특허권이 소멸이 되거든요. 특허권이 소멸되면은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사실을 갖다가 저희한테 서면 동의 없이 홍보하는 데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이제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 또는 홍보해서는 안 되고요. 정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양도 받은 특허를 또 다른 제3자한테 재양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이제 저희한테 계약 안내 메일을 보낸 다음에 계약서하고 특권 이전 서류 초안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면은 계약서 기재 내용에 이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특허권 이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권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증하고 권리 이전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특허 사무소에 위임해서 할 경우에는 양도증하고 위임장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초안이 기재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우편으로 프린트하신 다음에 인감 납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시면 돼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를 갖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양도증 권리이전 신청서 또는 이제 위임장 같은 경우는 한 부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인감을 갖다가 날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인감 날인된 계약서 한 부하고 그 다음에 양도증, 권리이전 신청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사무소 통해서 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이 서류들을 갖다가 업체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계약서는 업체에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들 양도증, 권리이전 신청서, 그 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이 서류들은 특허청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접수를 해야지만 특허권 이전이 진행이 됩니다. 특허권 이전 신청은 반드시 업체에서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업체에서 하셔야 되고 이전 서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업체에서 직접 권리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권리 이전 신청서를 갖다가 특허청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특허청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양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임금계, 미입장을 특허사무소에 전달을 해드리면 돼요. 그럼 특허사무소에서 그 업체를 대신해가지고 특허청에 접수해서 권리이전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이전이 완료가 되면은 특허청에서 통지가 와요. 권리이전이 완료됐다고 통지가 오고요. 그래서 그 받은 권리이전 완료 통지서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특허 등록원을 갖다가 권리이전이 완료되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이전된 다음에는 매년 이제 연체료 납부를 직접 하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보면 이제 권리 이전 전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업체별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있을 거고 이미 그 상표라든지 이런 거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 고객번호, 특허 고객번호가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청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서 특허 고객번호를 갖다가 부여를 받아야 돼요.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마이 특허로 이 메뉴에서 특허 고객 정보 관리를 갖다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특허 고객 정보가 나옵니다. 특허 고객 정보를 다시 선택을 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고객번호 신청하는欄이 있어요. 이 특허 고객번호를 갖다가 아직까지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2, 3일 정도 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특허를 갖다가 출원을 직접 하시든 아니면은 그 기술 나눔을 통해서 받든 간에 특허 고객번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나눔하고 상관없이 시간 있을 때 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다시 별도로 좀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1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휴식 시간이나 3부 상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1부 기술 나눔 사업 소개 및 삼성전자 기술 나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2부 NTB 기술 이전 설명회는 잠시 장례 정리 후 3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이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화협회 김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TB에 등록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NTB의 기술에 대한 소개와 NTB 국가기술은행에 대한 개요 및 안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술 발표를 해주실 두 분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R&D 연구 성과물의 NTB 등록에 대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국가기술의 NTB에 대한 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NTB 국가기술을 통한 기술 이전 확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NTB에 등록하는 기술의 그런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R&D 연구 성과물의 NTB 등록입니다. 일반적으로 NTB에 등록되는 기술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술 정보, 기술 요약 정보 같은 기술의 정보 관련 사항들을 올려놓고 기술 이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찾으시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들을 NTB 국가기술은행에 등록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근거로서 기술이전법 제7조 2항에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 성과물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에 NTB에 등록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술의 NTB의 소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국가 R&D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발굴하고 수집하며 우수기술 선별하고 DB화하여서 결론적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주기 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기술은 약 32만여 건, 수요 기술은 한 1만여 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기술의 NTB는 국가기술 자산을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계로의 확산 촉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종합적 지원 체계로서 구축 운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가능한 통합정보 플랫폼으로서 현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NTB 국가기술은행에 접속하셨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술 검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검색의 방법으로는 보시는 화면처럼 메인 화면에서 기본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기술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신 후에 우측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일단 관련된 기술이 NTB 현재 등록된 기술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 관계망, 기술 추천, 기술 가치 평가 기능이 접목된 AI 인공지능 검색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NTB에 등록된 기술을 이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며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도로 NTB에서 분석해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NTB에 등록된 기술을 이전과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서 저희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는 매년 유망 사업화 기술들을 선별하여서 1000건 정도 기술 상품화 정보를
제작하여 기술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에는 반대로 이제 민간 수요 기업에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기술을 직접 정보를 찾아서 올려놓으시고 컨설팅 기술 이전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연계시켜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NTB 기술 이전 설명회는 연간 한 4회 정도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행 NTB에 등록된 기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되는지를 간략하게 화면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NTB 국가기술은행 개요 및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많은 도움 얻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호서대학교의 권순범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권순범 교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스마트 윈도우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유리창이 태양광의 빛을 적절하게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투과율 가변 기술이라고, 투과도 가변 기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나 아니면 건물 유리창에 그 밝기를 조절하는, 투과율을 조절하는 기능으로도 쓰이고, 또 요즘 뭐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뒤를 볼 때는 투명하게 봐야 되지만 투명 디스플레이를 그 콘트라스트 좋게 보려면 뒤가 안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그 투과도 가변 창을 뒤에다 대가지고 그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요즘 뭐 AR 안경에도 투과도 가변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굉장히 밝은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표시하는 정보가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외부의 빛을 투과도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게 이제 유리창에 붙어서 스마트 윈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가까이는 자동차 썬팅 필름 붙인다. 이렇게 썬팅 필름 붙이는 게 투과를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썬팅 필름은 그 고정돼 있죠. 뭐 투과율이 5%, 뭐 5%, 보통 뭐 15%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원하는 수준에서 그 환경에 맞춰서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나 그 건물 유리창, 또 기타 다른 수송용 뭐 선박이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요 자동차 내에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좀 다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썬루프도 있고, 여기 그 뒤에 후면경이 뒤에 강하게 빛이 오면은 눈부시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고, 뭐 옆유리창, 뒷유리창 해서 지금은 뭐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채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썬루프가 주로 많이 채용되고 있지만 옆유리창, 뒷유리창,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가 되면 앞유리창도 투과율 가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앞유리창은 법규 때문에 투과율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면 그게 가능하죠. 뭐 건물에 적용하는 것도 여기 이제 네페스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건물도 그 투과율 조절할 기능이 에너지 보존 차원도 있고, 또 눈부심 방지도 있고, 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서 그런 목적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적용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한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 스마트 윈도우 기술을 간단하게 어떤 기술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건 어떤 기술이고 앞으로 적용될 기술은 뭔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스마트 윈도우 기술 관련된 3가지 기술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여기 요 PDLC 기술하고 VPLC 기술입니다. 요거 3개는 액정 기반 기술이고요. 요거는 전기 변색 일렉트로크롬이고 요거는 뭐 SPD라고 해서 다른 기술인데 현재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자동차용으로는 일렉트로크로믹은 응답 속도가 느려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자동차용으로 적용되는 거는 SPD하고 PDLC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 예정인 것이 게스트호스트 액정, VPLC 액정 기술이 이제 적용 예정되어 있고요. 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SPD나 PDLC 기술은 이제 그 기술이 양산 검증이 다 된 생산성이 검증된 기술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각각 그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다든가 또 가격이 비싸다든가 또 PDLC는 가격이 굉장히 싼 메리트 때문에 지금 썬루프에 적용되고 있지만 특성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뒷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대체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는 썬루프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PDLC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적용될 기술들이 이제 게스트호스트 액정, VPLC 액정인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 4가지는 투명한 상태에서 투과일이 변하는 건데 요거는 투명한 상태와 불투명한 상태의 전환이기 때문에 뭐 썬루프는 괜찮지만 옆유리 이런 뭐 뒷유리 이런 데는 좀 적용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현재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굉장히 저가라서 적용이 되고 있고 요 EC, SPD 요 기술은 기술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랄까 그 원천 기술이 그 외국에 있습니다. 특히나 SPD는 요거는 완벽하게 원천 기술이 리서치 프론티어사가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 2개의 기술은 우리가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들 기술이고 이쪽은 PDLC부터 VPLC까지는 우리나라가 LCD에 대해서는 선진국이고 최강국이기 때문에 액정 관련된 쪽은 저희가 앞서 있는 측면도 많고 더 발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원이 꺼져 있을 때 투과율을 얼마로 맞추는 게 좋을까?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밝게 보이는 게 노멀리 브레이트, 어둡게 보이는 게 노멀리 다크인데 대개는 노멀리 브라이트 아니면 노멀리 다크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개드릴 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임의로 적절한 투과용, 전원이 꺼졌을 때 투과율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기술인데요. 첫 번째 기술은 그 PDLC 관련된 기술입니다. PDLC는 투명, 불투명 상태를 전환하는 건데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산란을 충분히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설계 기술, 구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산란이 많이 일어나려면 액정들끼리 서로 랜덤하게 굴절률 그 차이를 일으켜서 산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는 이제 뭐 내양막이 없던가 있더라도 수평 이제 액정을 한쪽 방향으로
윗면 아래면이 이제 같이 가는데 이거는 윗면 아래면의 배양을 하나는 수평 배양이고 하나는 수직 배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폴리머 뭐 볼 또는 월이라고 하는데 폴리머로 그렇게 그 동심원 모양으로 해가지고 산란도 잘 되고 구동 전압도 낮추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은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갈 때 태양빛하고 이 배경빛하고는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태양빛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태양빛을 충분히 이렇게 차단하고 싶으면 주변 빛도 같이 똑같이 차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요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태양빛, 아주 강렬한 태양빛은 특정한 각도로 오거든요. 특정한 각도로 오는 빛은 아주 중점적으로 차광을 하고 다른 각도로 오는 빛은 적절하게 이제 차광을 하면 눈부시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배경도 다 훤히 볼 수 있는 시일성 좋게 그런 기술입니다. 요건 이제 액정의 그 원리적인 특성을 잘 이용한 건데요. 액정은 LCD가 시야각 특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 좋은 원리를 이렇게 역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야각 특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 태양에서 오는 빛을 충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시야각 특성은 굉장히 아주 협시야각 특성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빛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강한 빛은 충분히 차광하고 약한 빛은 많이 차광하지 않는. 그래서 태양빛과 주변 배경빛을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 거하고 똑같이 미국 특허에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제가 요 국제학회 가서 요거 샘플도 데모하고 발표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썬팅 필름 여러분들 보시면 썬팅 필름이 어떤 차는 굉장히 짙고 어떤 차는 뭐 적당히 투과율이 다 다르거든요. 대개 이제 5%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투과율로 이렇게 하죠. 근데 기존의 이런 스마트 윈도우들은 노멀리 다크 아니면 노멀리 브라이트입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 예를 들면 뭐 5% 켜졌을 때 뭐 35%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전원을 안 낀 상태에서 늘 우리가 선호하는 밝기로 창이 만들어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액정 기술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블랙부터 화이트까지가 그냥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근데 우리가 초기에 전원이 꺼졌을 때의 상태를 원하는 투과율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니까 그때는 전원을 그냥 끈 상태로 계속 쓰다가 어두운 데를 가면 밝게 하고 밝은 데를 가면 어둡게, 그때는 이제 전압만 조절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다시 좀 요약한 거고요. 첫 번째 특허는 수평 배양막, 수직 배양막을 같이 쓰면서 또 동심원 모양의 복수 폴리머를 이용해서 산란을 충분히 크게 해주는 기술. 두 번째 기술은 태양광 강한 빛만 집중적으로 차광해서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세 번째는 초기의 투과율을 전원 꺼졌을 때 투과율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기술. 이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성장률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 썬루프에 PDLC 스마트 윈도우를 공급한 업체가 레비콘이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적용될 기술, VPLC 기술, 현대자동차에서 나와가지고 창업한 회사인데, 그래서 네트워크들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좋아서 여기는 이제 그 회사의 생산은 이제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투과율이 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변하는 거죠. 요건 투명 불투명이고, 투명 불투명이 이렇게 가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이 기술이 완성돼 있지 않고 또 요거는 완성돼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스마트 윈도우 쪽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는 분야고, 그래서 유리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유리 기술은 스마트 윈도우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필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앞에 그런 리비콘이라든가 뭐 디폰이라든가 뭐 LG 화학이라든가 FS 이런 데서 개발하지만 실제 그거를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글라스 업체 통해서 갑니다. 글라스 사이에 넣어가지고 합지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글라스 업체들이, 대형 글라스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스마트 윈도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로 순서로서 호서대학교의 배병성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배병수입니다.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쇄전자 기술에 관련된 거고요. 인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롤 인쇄. 예전에 이제 신문을 인쇄할 때 보면 고속으로 대량으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인쇄 설비가 있고 거기에 재료가 있습니다. 색깔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 색을 내는 재료를 기능성 재료, 전자 재료를 사용하면 인쇄를 했을 때 이제 전자 소자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기본 핵심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인쇄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하자 해서 오랫동안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 것 같긴 하지만 생산 기술 면에서 보면 이제 생산이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칼라 프린트 보면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칼라로 복사를 하거나 인쇄를 하면 실물과 다를 바 없이 인쇄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전압만 인가하면 그게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바코드 많이 씁니다. 이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계산할 때 바코드를 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 다 인쇄가 되어 있죠. 인쇄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모든 제품에는 인쇄된 포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코드가 있고 그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데 이걸 RFID 태그로 바꾸면 그냥 우리가 카트에 싣고 통과만 하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 RFID 태그를 붙여 놓으면 굳이 일일이 이렇게 태그 이 바코드 찍지 않아도 통과만 하면 다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문제는 RFID 태그 값이죠. 뭐 검한 게다가 태그를 붙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금종이를 인쇄할 때 거기에 RFID 소자가 같이 인쇄되면 해결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제가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아직 사실은 실용화가 안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생산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제조 원가도 굉장히 싸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쇄전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쇄전자 얘기를 들은 건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실용은 안 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누가 먼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느냐, 거기 이제 제조 혁신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쇄전자가 되려면 인쇄 뭐 칼라도 RGB 최소 3층 이상 올려야겠지만 여러 층의 재료를 올려야 되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 위치에 올릴 건가 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 같은 경우에 이러한 롤 인쇄가 적용된 건 이제 배양막이라는 패턴을 인쇄할 때는 이런 이제 롤 인쇄를 쓰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기판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한 30장 이렇게 실험 그 유리를 좀 흘리고 정렬도 시키고 조절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흘리게 되는데 그냥 바로 첫 장이 들어가서 정렬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연히 인쇄 쪽에서는 그런 정렬을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그 특허도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를 롤에 같이 붙여놓자. 같이 붙여놓으면 이제 기판이 이렇게 뭐 이게 하드한 글래스가 될 수도 있고 필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나갈 때 인쇄면에 오기 전에 기판을 있는 패턴을 먼저 보고 정렬 상태를 확인하면 요 인쇄 일지 오기 전에 롤을 좀 조절할 수 있겠다. 뭐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기판의 상태를 보고 정렬을 하자 이런 얘기긴 한데 이 패턴을 관찰 카메라가 외부에 있습니다. 롤 외부에. 그래서 요 패턴을 보면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계산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패턴을 보면 인쇄면하고 거리도 알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하면 이 직접적으로 상대적인 관계가 픽스가 되니까 훨씬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개념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전자는 뭐 다른 이제 인쇄에도 사용할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에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쇄는 이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하고 관련이 크고요. 물론 유리기판 위에 인쇄를 해도 훨씬 이제 원가는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인쇄라는 게 롤투롤로 되면 대량으로 쉽게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필름 기반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걸 보고요. 이미 디스플레이는 이제 필름 기반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LCD 대형 뭐 다 유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OLED로 오면서 기판이 거의 플렉스블로 갔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이 이럴 때도 기판은 다 이미 필름이었었고요. 그게 기술이 한 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요즘 폴더블이 나오고 있죠. 필름 기반이니까 가능하고요. 이거는 LG 이제 롤러블 TV입니다. 롤러블 TV고 뭐 판매도 됐었죠.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한 1억 원 정도의 단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판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쳐블 개발이 된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지만 잡아 늘리는 스트레쳐블이고 이제 필름 기반, 신축성 있는 필름 기반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시장 동향은 뭐 이 디스플레이로 보면 그동안 유리 기판 위에 있다가 프리폼,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디스플레이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형태를 하려면 이제 플렉스블 기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은 진공 기술을 이용합니다. 반도체 기술인데 그게 인쇄전자로 가게 되면 가격의 혁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기술이고 누가 먼저 그런 그 제조 기술을 달성하느냐 그건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투명에도 적용이 되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저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제 필름 기반으로 이미 다 가고는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쇄전자 기술에서 정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또 하나는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만들면 그게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IC를 다 붙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신호를 주는 드라이브 IC도 붙이고
요거는 이제 스캔 신호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신호를 내는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것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팔게 됐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 드라이브는 사용하지 않고 이 기판 위에 직접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에도 트랜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트랜지스를 이용해서 요 스캔 드라이버는 이제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캔 드라이버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고 그래서 요즘 뭐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다 지금 집적이 돼 있고요. 이 데이터 드라이버 IC는 어렵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고 또 정밀도도 요구되고 해서 이건 이제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드라이버 IC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관한 겁니다. 개념은 여기에 헤로드에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뭐 헤로의 구성인데 이제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이 트랜짓 특성인데요. 보통 트랜짓을 어떻게 작동하냐면 0V일 때는 전류가 제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류에서는 온전류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회로가 설계가 되고 작동이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트랜짓을 만들고 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0V일 때 오프가 안 된다는 거죠.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로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를 이 특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반도체 같으면 뭐 도핑을 한다거나 해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TFT에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회로를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회로가 요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회로긴 한데 보통 이제 사용하는 회로들이 있고요. 그러한 회로들은 그 트레이 특성이 변하면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한하는 회로는 두 가지 경우에 회로를 바꾸지 않아도 다 동작시킬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이 이렇게 시프트가 됐을 경우에는 회로를 이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회로에 대한 연구 결과나 새로운 회로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특성에 대해서 회로를 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소비 전력에 관한 건데요. 보통 이 동작 속도가 빨라지면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120번 동작을 시키면 소비 전력이 증가하죠. 1초에 한 번만 장면을 바꾸자. 이러면 소비 전력이 감소합니다.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캔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번만 동작시키자. 그래서 뭐 LTPO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 전력을 절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될 텐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동영상도 있고 밑에는 이제 정지 영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동영상은 빨리 동작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고화질을 볼 수가 있고 정지 영상은 굳이 빨리 동작시킬 수가 없는 거죠. 동작 필요가 없는 거죠.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쪽만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스캔하고 여기는 따로 천천히 동작시키고 이러려면 스캔 드라이버를 임의로 구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스캔 드라이버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여기만 빨리 동작시키려고 하면 회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 요즘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 디코더 방식의 스캔 드라이버는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그 부분만 선택해서 임의로 동작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스캔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2부 NTV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3부 기술 상담회 순서에서는 사전에 NTV 기술 이전 설명회 신청하실 때 혹시 사전 기술 상담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는
행사장 뒤편에 있는 NTV 기술 이전 테이블에서 각 시간에 사전에 안내드린 시간에 맞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직접 상담 해주실 수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NTV 기술 이전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전자 기술남이 및 NTV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